부총리님, 그 예산의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성역과 특혜는 없어야겠죠? 네, 차관님, 기재부 네. 이차관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공무수행은 다 동등하게 또 다 각자의 역할과 또 위상이 있기 때문에 각자 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재부가 가장 중요하고 환경부는 안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번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입니까? 네, 17년부터 22년까지 국가 채무가 416조 원 는 것은 맞습니다. 뭐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뭐 그런 과정도 있었겠죠. 네, 그런 내용도 일부. 그때도 차관님은 기재부에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때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위법한 행위를 하신 거고 다 무능한 기재부였던 거네요. 이게 2020년 지난 정권의 책임이라고 하면은 물론 국정 운영에 대통령의 통수권도 있겠지만 경제 관료들이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재부 관료들을 호통치셨어야지, 또 경로 잘하시잖아요. 경로하셨어야지 왜 전 정권 탓만하고 기재부는 가만히 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재정 당국에서도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잘 모르시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부 안 하시더라도 그런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런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 보고요.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이 세수 결손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예산에 대한 감액 등의 이 여러 영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검찰의 특활비를 포함해서 또 정보보안비 이번에 국정원에서 포함시키셨던데 다 포함하면 4.5% 정도 증가했어요. 정부 예산은 총지출 3.2%보다 더 증가한 수치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기재부는 검찰 특활비,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다 봤는데 어떤 도대체 집행 내역도 없고 심의도 없고 입증도 안 된 불투명한 예산인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시켜주신 거세요? 답변하십시오.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나 범죄 정보,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 크게 이제 조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에 얼만큼 몇 % 쓰시는지 기재부 차관께서 안다는 얘기세요? 검찰이 그러면 특활비나 특경비 다 보고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 특활비의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그쵸. 집행 지침에 따라서 검찰이 아니 자체적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도대체 증액을 해주신 거예요, 도대체?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가급적이면 저희 법사위에서도 이 업무 추진비나 국내 여비, 출장비 등은 다 정부 원안대로 보존시켰습니다. 사실 집행 내역 제출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심의 자체가 어려웠는데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로 업추비와 비슷하게 제출하지 않았지만 몇 차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차에 걸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얘기했는데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증액해 주셨는지 정말 궁금해서 저희 기재부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검찰 특활비는 지난 그 15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효율화를 해왔습니다. 18년도에는 180억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94억에서 계속 80억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온 상황입니다. 뭐 감액을 해온 추세이긴 했지만 특활비는 감액이지만 결국 특경비로 이전해서 계속 전체적인 총량은 전 증액해 왔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감사원도 22년까지 1억 원 정도 쓰던 택시비를 4억 5천이나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여비 출장비에서 1억 1천만 원 이 전용시켜서 5억 6천이나 썼어요. 그 출발지도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걸 잘 명확히 아시면서 도대체 감사원은 도대체 출퇴근을 왜 오후 2시에 4시에 자기 집도 아니고 감사원 직장 업무 소재지도 아니고 도대체 이 노래방이나 마사지샵 이 찍히는 그런 상태에서 4억 5천이나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22년까지 그러면 감사원은 1억 정도 썼었는데 왜 증액이 4배나 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감사 업무가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많이 증가했나요? 감사원 그 특활비를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특정 비목을 말씀하시는 감사원의 택시 업무용 택시비 말씀드렸습니다. 4억 5천 편성되어 있는. 업무용 택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체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업무용 택시비 결산은 뭐 보고 받으셨어요? 기재부에 제출했던가요?
아니요, 뭐 업무용 택시비 사용이라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수용비 목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까지 저희가 뽑아내서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단 한 푼도 국민의 세금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 또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긴 합니다만 이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정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타격이 큰데요. 지난해 18조 6천억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했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6조 5천억이나 내려보내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소위 정부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예비비 예산은 크게 또 증액을 시키셨어요. 올해 4조 2천억, 작년 대비 지금 6천억 정도, 14%나 올해 4조 8천억, 올해 이제 본 예산 대비 6천억이나 많이 편성하셨습니다. 14.3%. 이렇게 정부 예산 다 줄인다고 하고 세수 결손 많다, 세수 펑크 났다고 표현하면서 도대체 쌈짓돈인 예비비는 왜 이렇게 증액을 급격히 시키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의원님, 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니고요. 정해진 그 규정과 절차, 요건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그동안 저희가 일반 회계 규모, 총지출 규모가 아주 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 회계의 한 1%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가 문제가 아니고 0.1%라도 아껴서 쓰셔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예비비를 유독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엄밀하게 사용했을지 모르나 2022년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 650억, 2023년도 해외 순방 등 정상외교 532억. 도대체 이렇게 그럼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외교를 하시면 되죠. 대통령실 예산으로 편성하시던가. 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며 대통령실 이전 저희 동대문 구청도 이전하는데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경기도청사 이전하는데 8년 걸렸어요. 대통령실에 무슨 안보시설도 많을 텐데 2주 만에 이전 결정해서 뚝딱뚝딱 하는 게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감사원도 지금 제대로 감사 안 해서 저희가 감사 보고서도 다시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올해 정상외교 예산도 지금 내년에 532억이나 하셨어요. 또 어디를 그렇게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정상외교라는 건 정말 예비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정말 급격하게 이 국제정세가 급변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늘었다. 올해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지금 271억에서 2배나 많은 532억이나 편성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 예정된 정상회교 일정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각 부처들 뭐 APEC부터 시작해서 뭔가 해외 연수 외교 회의 국제회의 참석 예산도 다 2배로 늘리셨어야죠. 왜 유독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만 이렇게 늘립니까? 답변하십시오. 네, 의원님, 그 25년도 정상회의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97억 원인데요. 그 말씀하셨던 500매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정상회의 그 외교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썼던 거는 22년도 전년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당해 연도에 정상회의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나 그거는 23년도 회의를 하기 전 몇 달 전에 이제 그런 정상회의 외교가 생김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대통령께서 말씀드립니다. 회의 가시는 건 좋은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쇼핑하는데 아까운 외교 예산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개식용 금지하겠다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개식용 금지 외치면서 46만 마리의 식용계 살처분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 이미지 개선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신지 혹시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네, 55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러면 지금 뭐 물론 개식용을 금지하는 예산은 그 개식용을 금지하는 국가 정책은 의미 있지만 이걸 그러면 다 그렇다고 해서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이지 반려동물로서 저희가 존중하는 의미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46만 마리 살처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는 그 개를 기르고 있는 그 육견 업체들에 대한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고 계시죠? 혹시 지원 기준 말씀해 주시죠. 예, 첫 해에 그런 개식용을 금지하게 되면은 그 두당 60만 원, 그리고 마지막 해 하게 되면은
그 기본적인 30만 원에서 한 75% 정도 그렇게 22만 5천 원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 기준을 사용 마리수 곱하기 폐업 시기별 지원 단가 곱하기 주종률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개식용 종시법에 마리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마리당 금액은 없고요. 11조에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지원금을 지금 위해서 내년 예산안만 1,095억, 3년 추산 약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개식용 사육 농가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급진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지, 아니 식용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러졌다 할지라도 개의 수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하는데 이렇게 막 다 살처분하라, 마리당 지원을 줄 테니 다 줄여라 이러면 이게 무슨 보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동물 인지적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정책입니다. 정말 그냥 예산 줄 테니 빨리빨리 처리해라, 이거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면 차라리 보호할 수 있는 예산, 하다못해 개 사료값이라도 지원을 하던지요. 아니 개가 수명이 있는데 그럼 바로 다 이렇게 줄여라고만 하면 다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에도 정말 좀 더 이 배려심이나 감수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보호 관리 비용으로 전체 총 사업비 한 9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더 근데 부족하다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46마리 다 키우려면은 뭐 물론 이제 뭐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 창원 국가산단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국토위 위원하면서도 조정지역 확대될 때 6.14, 7.10, 8.4 대책 때 저희 사실 국토위원들, 여당 국토위원도 당일 아침에 엠바고 걸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막 이 하루 전에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40여일 전에, 2달여 전에 뭐 어디가 된다, 대비다 이런 이야기를 보좌진 선에서 혹은 보좌진도 아닌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된지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아까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장관부임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진상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그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단계가 지자체에서 후보지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발굴 선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저희 중앙부처인 저희 국토부로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그거를 그대로 후보지로 해서 올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지 다른 환경 생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반려를 하면 그걸 다시 또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선정 단계가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 18개 후보지가 최종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그중에서 4개가 마지막 떨어지고 1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이 이제 그 국가산업입지심의위원회라고 공식 확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전에 평가위원회고요. 그 전날 하루 정도 주고 통보를 해줍니다. 당신네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을 투기 방지 장치를 같이 걸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 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고, 그 전에는 사실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들은 창원시 단계에서 많은 후보지를 물색하는 단계에서 아마 이루어졌던 일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창원지검에서 아마 여러 가지 건과 같이 병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창원시에서 기초단체에서 국가산단 지정에 대해서 물론 부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의견이 아니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 신청을 하지만 예. 선정 자체는 국토부 최종 확정 절차는 권한이잖아요. 국토부에서 하지만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후보 이 지역을 해달라고 하는 건 국토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해당 국토부가 시에서 하는 그러면 겁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실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겠죠. 실사는 그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뭐 저희 지원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한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3월 15일에 비상경제대책에서 확정하기 시기 전에 그러면 2023년 1월 5일에 농림부에서 해당 부지 용도 변경 불허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국토부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찌되건 농지 보전 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농림부 판단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포함해서 국토부가 검토하신 겁니까? 그런 것들을 창원시가 그걸 고려하지 않고 창원시가 제출하신 1차 건가요? 올린 것에 대해서 아마 농림부와 환경부 등과 합의를 했을 텐데요. 그 협의 과정에서 아마 관계부처에서 이 부적절하다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창원시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관계부처에서 반대를 하니까 다른 후보지를 찾거나 경계를 좀 조정하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그 과정에서 창원시에서 다시 또 다른 후보지를 찾거나 구역 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그 토지 개발 사업은 여러 의원님이 또 걱정하시지만 이 뭐 정보 누설이라든지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로 취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에서는 일체 민간인이 개입한 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장관님 하고 있는 설명대로가 그게 상식적이죠. 예, 그러니까 예, 저도 예.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게 6.14 대책 발표할 때 조정지역 확대될 때 여당 국회의원들도 몰랐다니까요.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 의원님들이 너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까지 보안을 철저하게 하느냐라고 볼멘소리 할 정도였는데, 아니 7.10 대책 나올 때도 그때 여러 이 증세 그 여러 세수에 대한 이유 증가할 때도 다 그거 다 비밀로 하고 다 공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국가산단 절차를 이렇게 2달 전부터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지내는 게 참 저도 황당하다. 그건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좀 언론 감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선정 과정에서 국토부가 솔직히 국토부가 창원시가 외압을 행사해서 혹은 창원시가 뭐 외압을 행사할 수도 없겠지만 한다고 해서 국토부가 압력을 느끼십니까? 안 아닙니다. 그러시잖아요. 예, 예. 의원님, 저희가 행정 절차에 관계되는 사항은 벌써 리뷰를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하고 뭐 다시 한번 또 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만은, 다만 이거는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인 관할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또 거기다 내가 또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크게 별 효용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예. 국토부가 주무부처니까요. 책임감 있게 감사를 네,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국민의 지적은 뭐 알 권리를 위해서 조금 결정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2022년 11월 9일에 창원 산단 입지를 의창구 대산면 일대로 직접 선정했고 2022년 11월 무렵부터 창원시 공무원으로부터 명태균 씨가 5회 이상 공식 보고를 받았고 11월 23일에는 국토부 실사단의 부지 심사 당시 직접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또 같은 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할 홍보물 작성을 지시했고 22년 12월 28일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창원 산단 유치 지지 서명을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1월 9일 창원 산단의 최종 부지 경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까지도 명태균 씨가 상당히 영향력 행사하고 있고 실제 이 부분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물론 수사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실사 과정, 부지 선정 과정 하나하나 꼼꼼히 좀 따져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된 문건이 주고받은 것들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요. 참고로 근데 창원시에서는 10월 25일자에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일체를 다 부인하는 해명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술은 번복되는 거죠. 원래 지금 그 해당 당시 2022년에 그 당시에 녹취가 사실상 증거 능력을 보나 뭐 사실 신빙성이 높지 지금 검찰 가서 진술한 거야 뭐 당연히 본인이 면죄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저는 실사 과정이든 국토부에서 선정 과정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저희 말씀드리고요. 뭐가 관계된 일은 다시 예결위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제안 드린 만큼 만약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비롯한 선정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네.